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성과 없이 끝났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논의 자체에 반발하며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가 길어지는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세계 경제가 내년에 급격하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2.7%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내년과 내후년에는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관련 합의를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이 잇따라 파업을 예고했고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일당 가운데 마지막 구속 피고인인 김만배 씨가 오늘 석방됩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구속 적부심이 오늘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 엄정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에 참여할지 논의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중동의 복병 사우디아라비아가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꺾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아시아팀의 선전에 고무된 벤투호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우루과이의 첫 경기를 앞두고 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이 펼쳐집니다. 주최 측인 응원단 붉은 악마는 안전요원 300여 명을 배치하고 서울시는 공무원 270여 명을 투입하고 현장에 종합 상황실을 꾸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을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끝까지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부부장 명의 담화가 나온 건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인데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논의한 유엔 안보리 장외 성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남한의 군사연습들에 대해선 외면하고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건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권 행사에 시비를 거는 그 누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를 정치적 도발로 규정한 뒤 반공화국 적대 행위에 집념하면 할수록 더 치명적인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지난 8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새로운 ICBM 발사라든가 새로운 7차 핵실험 등을 염두에 두고서 명분 축적 차원에서 김여정을 이번에 등판시킨 것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7일 한미일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한 최선희 외무상의 성명 직후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서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 백악관은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요청한 중국의 역할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관계는 아직 해빙기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난 뒤 열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브리핑.
중국과 러시아의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로 안보리가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백악관은 중국이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역할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not put the kind of pressure that we believe they can put on Pyongyang to stop their provocative actions.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해리스 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등 고위급 소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중 관계가 해빙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 don't think they characterize it as tension stalling. There are still things we do not agree with the Chinese about, and we are not going to be bashful about stating what they are. 캄보디아에서 만난 미중 국방장관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까지 이어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에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인 위험한 행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웨이 부장은 중미 관계가 악화된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타이완 문제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魏部长表示，台湾问题是中国核心利益中的核心，是中美关系第一条不可逾越的红线。 중국은 다만 두 국방장관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전략적 소통을 했다며 양군 관계를 안정적인 발전 단계로 되돌린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고위급 못지않게 실무급 소통이 중요하다며 내년 초로 예정된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미중 간 실무급 소통 채널의 복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길어지는 고물가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내년엔 급격히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1%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2.2%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4년에는 2.7%로 어느 정도 회복하겠지만 유럽과 북미, 남미권의 경제 회복은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2.7%를 기록한 뒤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1.8%, 1.9%로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온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할 탄력을 잃어버린 만큼 각국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제언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는 OECD는 현지 시각 22일에 펴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1970년대 이후 최대 에너지 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다며 고물가와 저성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불하는 엄청난 대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당정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등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내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를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 최저임금이라고 불리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함께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올해로 시행이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멘트와 레미콘 외에 철강제와 자동차 등 다른 품목까지 안전운임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물류비 부담이 급증한다는 이유입니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당정의 대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안전운임제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총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탓이 아니고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16개 지역 주요 물류 거점들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물류가 일시에 멈춤으로써 유례 없이 강력한 파업이 될 것이라고 화물연대는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적인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송 차량 투입, 화물 적재 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화 등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석방되자마자 각종 폭로를 쏟아낸 남욱 변호사의 주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정점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있다고 의심하는 검찰 수사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주장 대부분이 들은 얘기인 전원이라는 점에서 한계도 있는데요. 오늘 밤 자정엔 대장동 일당 가운데 마지막 구속 피고인인 김만배 씨도 석방됩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쏟아낸 증언은 대장동 개발 사업 전후 유동규 윗선에 이재명 대표 측이 있었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현재 2013년 남욱 일당에게서 뇌물 3억 5천여만 원을 받고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뒷돈이 사실은 정진상, 김용 이 대표의 최측근 몫이었다는 게 남 변호사 증언의 핵심입니다. 남 변호사도 스스로 밝혔듯 법정 증언 대부분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2014년 지방선거 자금 지원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김만배 씨에게 비자금 20억 원을 추가로 줬다거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도 대준 돈이 있다고 들었다는 남 변호사 말에선 수사 확대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또 검찰이 이미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한 만큼 이미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의 공소사실 일부가 이 대표의 측근들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남 변호사의 증언을 포함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며 증거와 사실관계가 쌓이면 공소장 변경도 검토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남 변호사의 증언은 모두 김만배 씨 등에게서 들은 얘기에 불과하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정진상 실장 측은 YTN과 통화에서 정작 김 씨는 남 변호사가 들었다는 얘기를 부인하고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과장된 얘기라고 주장해왔다며 신빙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범들은 다 풀려나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정 실장만 구속 수사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점을 구속적부심사 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이 입을 열지 않는 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만배 씨의 진술은 검찰 입장에서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이메일 기록 같은 물증도 확보하고자 과거 일했던 경기도청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석방되자마자 큰 파문을 일으킨 남욱 변호사의 폭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해 낮은 구형을 받으려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석방 뒤 첫 대장동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과거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질문이 없었는데도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며 포문을 연 겁니다. 의도가 담긴 폭로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남 변호사는 법정에선 지난해 수사 당시엔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정신이 없었고 겁이 났다고 했는데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다며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실제 남 변호사의 진술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름의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우선 천화동인 1호에 이 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 자신 지분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말한 것은 대장동 사업의 몸통과 분리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자신은 부수적인 자금줄 역할에 불과했다는 걸 부각하려는 의도란 겁니다. 2014년 말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이 김만배 씨가 정진상, 김용 씨와 의형제를 맺고 영향력을 키웠다는 발언 역시
사업을 주도한 건 김만배 씨였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과거 반부패 수사를 맡았던 한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구형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폭로가 오히려 남 변호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4억 원 이상을 전달했다거나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뇌물 3억여 원이 정진상, 김용 등 높은 분들 몫으로 안다는 증언은 오히려 형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남 변호사는 김용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8억 4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이런 폭로가 이른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이어지는 대장동 재판에서 당분간 증인석에서 유 전 본부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 추가 폭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YTN 홍미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 20여 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족들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의 군중관리 실패가 비극의 시작이라며 모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해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제안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할지를 논의합니다.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리는 의총에선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기간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총 결과 등을 종합해 야 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밝힌 내일 본회의에 참석할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경찰의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배치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도심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지자체와 민간 단위에서도 기동대 배치 요구가 쏟아지면서 현장의 고충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송지은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규명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당일 현장에 왜 경찰 기동대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느냐였습니다. 차량 통제와 흐름을 전담하는 교통기동대 인력 20명 외에 인파를 관리하는 경비기동대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동대를 왜 사전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경찰 배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어떤 집회나 모임에 있어서 시정할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하셨는데요.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의 기동대 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참사 이후 민간 단위나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기동대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서울 주요 대학의 논술, 면접시험 현장에 이례적으로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도심 마라톤과 자전거 대행진까지 지난 주말에만 2개 기동대 중대 인력 120여 명이 도심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심지어 지역 단위 체육단 임원 선거 현장에 기동대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쇄도하는 기동대 배치 요청이 도심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주말과 대부분 겹치다 보니 현장의 한숨도 쌓이고 있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있는 건 물론 사전에 받아둔 휴무를 연말까지 미뤄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경찰 안에서는 원래 기피부서 1순위로 꼽히던 기동단 업무가 더 불어나면서 앞으로 인력 부족 사태가 더 생기는 건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건 처음인데 대통령실은 국익 훼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MBC에 대해선 기자단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징계 결정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화나 방문 당시 조명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대통령실이 장 최고위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직접 법적 조치에 나선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이 가짜뉴스를 공당의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고 해명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허위 사실을 계속 부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교 국익을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려웠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동남아 순방과 사우디 회담 등 외교 성과를 거듭 설명하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을 비롯해 순방 성과를 깎아내리는 야당 측 주장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며 국익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국익 훼손을 이유로 들었던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 대통령실은 특히 약식회견에서 항의성 질문을 한 MBC 기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면서 의견을 내지 않은 기자단에 자정작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 함께 만든 상징, 즉 약식회견이 난장판이 됐다며 경호구역이 촬영된 건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안함만 못한 게 될 테니 재발 방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MBC 기자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책 마련 없이는 약식회견 재개가 어렵다고 보고 다른 방식의 소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화나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할 당시 조명을 사용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것은 야당 국회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의혹을 검증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절충안을 받지 않으면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는데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 확고합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를 받아들이겠다면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을 더 내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철회하라는 겁니다. 여야가 모두 과거부터 약속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이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초에 추진했던 증권거래세 인하는 당연히 함께 가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민주당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인하, 이게 패키지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최소한 그와 관련한 것은 예정대로 가는 게 국민하고의 약속이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금투세 도입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고 중산층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좀 2년간 유예하자라고는 이게 원안입니다. 세수 증발뿐 아니라 민주당 절충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미 예정됐던 정부 정책에 혼선이 생겨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 기재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논의가 있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에 결론이 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결론이 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논의를 할게요. 장외 여론전도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금투세를 겨냥해 개미눈물법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금투세를 유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금투세를 포함해 종부세와 법인세 개정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 법안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쟁점은 많아 여야 논의가 진전될지 관심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먼저 노동계 파업 소식부터 저희가 보는데요. 지금 어제죠. 민노총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총파업을 하겠다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동아일보 기사부터 보실 텐데요. 제목을 보면 화물, 학교, 지하철, 철도 줄 파업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 아래에는 24일, 25일, 30일, 다음 달 2일 이렇게 작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4일부터 다음 달까지 줄줄이 노동계 파업이 예고된 상황인데요. 보통은 주로 여름에 파업을 진행하면서 핫투라는 말이 나왔지만 올해는 동투가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가장 먼저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죠. 6월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일몰제 폐지 그리고 품목과 차종 확대를 요구했고요. 정부도 이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 여당은 일몰 기한은 3년만 연장, 그리고 품목과 차종은 확대 불가 방침을 내놨습니다. 5개월이 지났지만 사실상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셈인데요. 이에 대해서 화물연대 측은 사실상 합의 파기안이라면서 대기업 화주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예정대로 파업이 줄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물류 대란에 이어서 급식이나 돌봄 공백, 또 출퇴근길 교통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동계 파업이 일단 일상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원만한 합의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월드컵 관련 내용인데요. 이제 경기에는 항상 이변이 생기기 마련인데 피파 랭킹 51위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피파 랭킹 3위이자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꺾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이번 월드컵이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될 것인지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스텝이 엉키고 말았는데요. 그야말로 최대 이변입니다. 사우디가 후반 3분, 후반 8분 이렇게 5분 만에 연속골을 넣으면서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은 겁니다. 네. 축구 해설가 크리스 서턴이 월드컵 역사상 가장 쇼킹한 순간 중 하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마 깜짝 놀란 분들 많았을 텐데요. 하지만 경기를 본 분들은 사우디가 결코 운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메시를 포함해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강력한 공격을 꽁꽁 묶었는데 특히나 오프사이드 전술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상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사우디를 이끈 건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하얀 마법사 에르베 르나르 감독인데요. 한때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선발 11명 중 9명을 같은 팀 소속으로 꾸리면서 조직력을 강화했고요. 이러한 이변을 끝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희망을 느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오후 10시에는 독일과 일본이 경기를 펼칩니다. 일본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 듯 했는데요. 일본 팀 주장 요시다 마야는 독일이 무적이 아니라는 걸 4년 전에 한국이 보여줬다면서 또 하나의 이변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대표팀에는 독일을 잘 아는 독일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8명이나 되고 대부분 선발 출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축구팬들 아마도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메시 참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그런지 월드컵과는 정말 인연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요.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가 더 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좀 심상치 않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 중이고요. 네. 또 치명률 역시도 최근 0.0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확진자 대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방역당국은 숨은 감염자가 많은 영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 교수팀이 조사한 결과 코로나 겨울철 추가 접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36%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백신에 맞아도 감염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3%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걸 보면서 굳이 후유증까지 감수하면서 추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걸로 풀이되는데요. 실제 겨울철 추가 접종률 단 6%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위험군 접종률로 한정하더라도 17%에 그치는데 정부는 이게 60%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 도입된 개량 백신은 기존 백신과 비교해서 중증화 예방은 물론 감염 예방 효과도 크게 나아질 거라면서 겨울철 추가 접종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중국 베이징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역대 최다치인 하루 1,4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상점과 사무실 문을 닫게 하고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주민들은 반복되는 폐쇄 조치에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답답하다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었는데 원하는 끝작은 방역 대신에 경제 위기만 찾아오는 상황이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입니다. 이 시기에는 모임이 항상 많아지는데요. 그동안 심야 택시난 대책을 저희가 여러 번 전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택시 부재 해제까지도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 택시 부재가 도입 45년 만에 전국 114개 지자체에서 해제됐습니다. 네. 또 승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서 제외된 47곳도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는 모두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앞서서 부재를 없앤 서울에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심야 시간에 대해서 부재를 해제한 바 있고요. 하루 평균 1,200여 대 늘어나는 데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일부터는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부재를 전면 해제했는데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하루 평균 4,100여 대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심야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하루 416대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야 시간보다는 낮 시간대에 집중해서 운행이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목표했던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주간에 운행하는 택시가 많아지면서 과당 경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네. 한편 심야 택시난의 원인은 기사 고령화와 취객 기피 등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수능도 지나고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보면 패딩 입은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춥지 않다는 건데 스키장도 개장이 미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강원 지역 스키장이 줄줄이 개장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룬 개장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그저 기상 상황을 반영해서 추후 공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반대로 날씨에 도움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골프장과 국립공원 등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전과 비교했을 때 하루 10팀 정도 더 찾아오는 것 같다면서 하루에 80에서 90팀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국립공원은 지난 21일까지 약 12만 명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3만 명이 찾았던 것과 비교해서 4배 정도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불청객도 찾아오고 있는데 모기떼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는 서울 전역 한 51개소를 통해서 모기 채집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셋째 주까지 채집한 수가 1,379마리로 작년에 730마리, 또 2020년에 403마리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교차는 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개인 건강 관리는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각종 차별에 반대하는 뜻을 담은 무지개 모양 관련 착용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선수들이 무지개 완장을 착용하면 제재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안전 요원들은 테러 등에 대한 경계와 함께 각종 무지개색 모양의 착용을 막는 것까지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CBS 방송 등에서 활동하는 축구 전문 언론인 그랜트 월은 트위터를 통해 안전요원이 자신이 입은 무지개 티셔츠가 정치적 복장이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기장에 입장시켜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제축구연맹 FIFA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의미가 강한 무지개 완장에 대해 선수들에게 착용 시 벌금이 아닌 옐로카드를 주는 등의 사실상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벌금을 감수하며 착용을 밝힌 잉글랜드와 독일 주장인 해리 케인과 마누엘 노이어 등은 FIFA의 이 같은 강력 제재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지개 완장 착용은 유럽 팀들이 대회를 앞두고 성소수자 탄압과 이민자 노동 착취 등 각종 인권 논란이 불거진 카타르에 항의하고 차별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무지개색 관련 착용에 대한 FIFA의 제재에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It's always concerning from my perspective when we see an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t's especially so when the expression is for diversity and for inclusion. FIFA는 무지개 완장의 대의는 존중하지만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신구의 착용과 세리머니 등을 제한해왔다며 관련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FIFA는 지난 21일 열린 잉글랜드와 이란의 경기에서 영국 TV 중계 해설자 앨리스 스콧이 무지개 완장을 착용하고 카메라 앞에 나선 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탈환한 데 이어 헤르손 남쪽의 킴부름 반도를 거의 탈환했다고 비탈리긴 미콜라이오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가로지르는 드니프로강 동쪽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고려인 4세인 비탈리 김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주지사는 현지 시간 22일 우크라이나군이 킴부름 반도를 거의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군 남부사령부 대변인도 TV 방송을 통해 킴부름 반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킴부름 반도는 지난 11일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남부 요충지 헤르손시 방면에서 내려오는 드니프로 강과 흑해가 맞닿는 지점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미콜라이우주에 속합니다. 미콜라이우주 남쪽 끝에 있는 오차키우와는 흑해를 사이에 두고 불과 약 4km 떨어져 있습니다. 킴부름 반도에서 북동쪽 방면으로 북상하면 헤르손에 닿는데 헤르손까지는 약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헤르손을 수복한 이후 드니프로강 동쪽 지역을 탈환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군이 킴부름 반도에 거점을 마련한다면 항구 도시인 미콜라이우와 헤르손 지역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킴부름 반도를 점령한 후 오차키우와 미콜라이우 등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흑해 연안 도시에 수차례 미사일과 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킴부름 반도는 드니프로강 동안에 진지를 구축한 러시아군 152mm 포의 사정권 밖에 있어 우크라이나군은 안정적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흑해 연안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약화하고 우크라이나 해군의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11월의 끝자락에서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됐는데요. 현재 강한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비의 강도가 시간당 10mm 정도로 다소 약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해안 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도 점차 해제될 전망입니다. 내륙은 비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면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반면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8도, 대전 8.3도, 광주는 1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6도, 대전과 광주도 16도, 대구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축산물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라며 질병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공급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수경 닭 판매대입니다. 한 푼이라도 저렴한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가격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하고 비해서 닭고기가 좀 오른 것 같아서 이것저것 좀 가격을 좀 보고 있었어요. 닭고기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기 때문에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죠. 닭고기뿐 아니라 달걀 한 판 가격도 껑충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5%에서 10% 정도? 네, 그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르면은 장바구니 물가에는 내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영향이 크죠. 실제로 달걀 10개 한 판 가격은 1,670원으로 지난달보다 6%가량 올랐고 생닭 가격도 13%나 뛰었습니다. 지난달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한 달 만에 감염 농장이 18개로 늘었고 산란개와 육개 50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값이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최근 고병원성 AI 확산을 우려하는 불안 심리 등으로 인해서 산란개 농가에서 희망 수치가를 올리고 유통업체의 재고 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란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산란개 사육 마리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달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유통업체의 달걀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고 상황에 따라 산란개 병아리와 종란을 수입해 농가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AI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치솟자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유값 인상과 관련해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적인 추세라며 빵과 커피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연쇄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재활용 촉진법 시행 규칙. 정부는 제도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시민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현장 온라인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현장 적용에 필요한 시간들, 준비들, 그다음 특히 소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현장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자 종이봉투 가격은 100원, 비닐봉투 가격의 2배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약간의 비용 부담을 각오했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계도 기간 도입에 어리둥절합니다. 봉투가 편하긴 한데 요새 환경 문제도 많고 하니까 말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하고 필요하다고. 편의점에서도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11월 24일부터는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고객들에게 일일이 설명도 해왔는데 거짓말을 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제 내부적인 그 알람이라든지 그런 음성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조금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닐봉투를 확보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비닐봉투 발주를 몇 달간 중단했다 재개하다 보니 본사에서도 재고 확보가 어려워 한정 수량만 주문받고 있습니다. 비닐봉투는 전면 발주 중단된 상황이고 저희 매장에는 현재 작은 봉투만 일부 남아 있어서 SNS 등에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주문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일부 편의점주의 게시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 축소에 이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사실상 1년 유예되자 환경단체들은 환경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편의점주들은 정부가 앞으로 또 다른 환경 규제를 내놓을 땐 로드맵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피부에 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여드름 연고가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의 통관과 판매 과정에서의 허점을 악용한 건데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가 해당 제품 판매 차단에 나섰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부 관리 제품으로 유명한 A사의 여드름 치료 연고입니다. 판매업체에선 해당 제품이 피부 건조함 없이 염증을 진정시켜준다고 광고합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이 최대 강도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 성분은 여드름 연고에서 세안제까지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와 연계된 해외 직구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법입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쉽게 말해 살균제, 표백제 역할을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해놨습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흔하게는 이제 피부염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고 각질이 막 생기고 간지럽고 따갑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벤조일 퍼옥사이드 관련 제품은 의약품으로만 취급하도록 돼 있지만 해외 직구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의약품 인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제품이 어떻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을까?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를 인증해 판매하는 제품 하나하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대행 허가만 받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해외 직구업체는 이런 까다로운 감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관세청을 통해서 이게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식약처가 좀 주도적으로 관세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통과되지 않도록 불법 유통 제품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구제도 어렵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뒤늦게 해당 제품 판매에 대해 일일이 차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오랜만에 뉴욕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3대 지수가 모두 다 1% 이상 상승을 해가지고요. 전날 그 하락했던 것을 갖다가 일부 이제 반등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부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전분기 실적이 그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델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베스트바이, 그다음에 딕스 스포팅 굿즈 뭐 이런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뭐 아메리칸 이글, 아베크롬비 같은 대표적인 의류 판매 업체들의 실적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을 해서 그 물가도 상승하고 이러니까 이제 소비가 감소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이제 소비가 탄탄하게 소비 지출이 탄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특히 이제 델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베스트바이 같은 것은 이제 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재라고 하거든요. 가전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뭐 TV라든지 컴퓨터 사놓으면 이제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사놓으면 몇 년 동안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즐기는 이 내구재라고 하는데 내구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높아서 뭐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비용 부담이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실질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죠? 기존에 쓰던 거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요. TV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것조차 지금 소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금 뭐 실질 소득이나 이런 거 감소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래에 뭐 소득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자신감 있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컴퓨터도 바꾸고 그다음에 TV도 바꾸고 이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가계 소비자들이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소비 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베스트바이랑 델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시장의 예상을 초과했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반등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뭐 완전히 뭐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낙관하기는 이른 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해서 이제 봉쇄가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또 이제 불안정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오늘 이제 FOMC 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지난번 이제 회의했을 때 나왔던 거기에 보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 그다음에 간밤에 어제 이제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이 있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인터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이제 뭐 뉴스에서조차 이제 FOMC 회의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인상 속도는 0.5 퍼센티지 포인트로 낮추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금리 인상 최고금리 수준과 금리를 최고금리로 올린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최고금리를 낮춘다든지 최고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하는 수준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왜 아직 물가가 잡혔다는 충분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이러면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세계 성장률은 보니까 2.2%로 계속 유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0.4%포인트 낮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만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낮췄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고 그러면서 이제 수출 주도 경제라는 점이 이제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주요 수출국인 뭐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 경제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감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재화에 대한 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그 제품과 서비스라는 것은 자신의 나라에서만 생산되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외국에서 생산된 것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 뭐 중국에 대한 수출, 미국에 대한 수출, 뭐 유럽에 대한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자제품과 같은 내구재,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는 기존에 쓰던 거 쓰지 웬만하면 바꾸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구재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또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수출품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경기가 또 당분간 부진할 것이다. 이런 게 예측이 되니까 아무래도 수출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고 그다음에 고금리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투자 수요랑 소비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부진할 거로 예상이 되는 것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크게 떨어지는 것의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네, 이제 우리 경제는 그동안에 대형 위기 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2%대 성장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조금 그때와 같이 대형 위기다 이렇게 좀 봐야 할까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네. 뭐 일단은 뭐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2%대 아래로 내려갔던 적은 뭐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마이너스 0.7%였고요. 그다음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그다음에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마이너스 5.1% 이렇게 세 번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예측하기로는 지금 뭐 1.8%죠. 네. 1.8%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기관,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이 예측한 잠재 성장률인 2.0%보다 낮다는 데 있죠. 그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번에 OECD가 예측한 2023년 경제 성장률은 1.8%인데요. 2024년 경제 성장률도 1.9%밖에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년과 후년의 경제 성장률조차 이제 뭐 잠재 성장률보다 낮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뭐 노동과 자본 같은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제너레이트 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이라서
뭐 경기 침체를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잠재 성장률보다 우리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거를 경기 침체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걸 일부 뭐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둔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미묘한 어감의 차이에 불과하고요. 뭐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뭐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까지도 경기 침체의 조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경제 위기다, IMF 외환위기 수준에 그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고요. 네. 뭐 경기 침체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OECD가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도 앞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더라고요. 예, 소비도 이제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요. 네. 기준금리를 인상할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를 또 높은 상황에서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내년 연말까지는 유지를 할 게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가계 부채에 대해서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원금 상환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죄송합니다. 소비를 당연히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지금 뭐 뉴스에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지금 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지금 뭐 영끌족들 이런 분들은 지금 주택 자산이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래서 또 이제 가계 부채 상환 부담 증가,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그다음에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하락이 돼서 이제 당연히 소비도 여의치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OECD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도 지금 내년에 3.9%에 달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인 2.0%에 거의 2배 육박하는 수준이라서 네. 내년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러한 소비 감소,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조차도 지금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내일은 한국은행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합니다. 지난 8월에는 2.1%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그 2% 아래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지금 최근에 연속적으로 한국은행 말고 이제 KDI부터 해서 뭐 금융연구원, 그다음에 민간기관 여러 연구원들, 그다음에 뭐 신용평가회사, 피치 같은 모든 기관들이 새로 발표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다 2% 아래로 지금 전망한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들 당연히 이제 최근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특히 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업데이트는 아직 안 했지만 지난번에 이제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번에 빅스텝 단행의 효과가 뭐 0.1% 포인트 경제 성장률 인하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이 2% 아래 1%대로 바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지난 6월 파업처럼 이번에도 이제 쟁점은 안전운임제인데 이 안전운임제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뭐 최저임금제랑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멘트, 컨테이너, 뭐 화물차주에게 뭐 화물의 특성, 그다음에 무게, 뭐 운송거리 등 조건을 고려해서 뭐 적정 운임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 운임을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 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고 함으로써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화물 차주의 과로, 과속, 뭐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화주 측으로부터는 이제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의해서 원래는 이제 운임이 결정이 되는데요. 운임을 이제 이제 운송을 수요하는 측은 화주고요. 화물 주인이 이제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화물 차주를. 네. 그다음에 이제 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화물 차주.
공급자와 수요자에 의해서 운임이 결정이 되는 건데요. 시장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운임보다 정부에서 뭐 적정 운임이라는 것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높은 수준의 운임을 줘라. 이 수준의 운임을 주지 않으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화주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화물 차주에게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다. 뭐 안전, 과로 과속, 가적 운행을 방지하겠다. 뭐 이런 취지 자체는 뭐 좋다, 뭐 선의로 도입을 한 제도다 보니까 뭐 일단 화주에게도 화주는 불만이 있고 이래서 네. 일단 한시적으로 운행을 해보겠다. 해서 일몰제로 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부 품목,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이제 운임이 뭐 일단 적정운 정부가 생각한 그 당시 정부가 생각한 적정운임보다 낮다고 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 한시적으로만 도입을 해서 그 효과를 살펴본 다음에 뭐 연장을 하든지 뭐 품목을 확장을 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당정이 올해로 끝나는 이 안전운임제를 3년을 연장하자 제안을 했는데도 이 화물연대가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그 적정 수준의 어떤 조처는 어느 정도를 의미합니까? 예, 이건 뭐 처음에 도입했던 당시부터 네.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은 뭐 복지라든지 무슨 제도라든지 일단 네. 시행을 하게 되면 뭐 줬다 뺏는 게 어딨냐 뭐 이런 식의 뭐 당연히 논리는 성립을 하게 마련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일부 이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면 뭐 형평성 차원에서 이 품목도 적용을 해달라, 저것도 적용을 해달라, 뭐 이렇게 당연히 요구하는 품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네. 뭐 처음부터 예측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쟁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지금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봤는데요. 네. 적용을 이제 받는 화물 차주 측에서는 당연히 일몰제를 폐지를 해야 된다. 뭐 네.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주 측에서는 당연히 국토부와 하주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 약속했던 대로 3년 운영해보고 실제로 이게 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운송비가 증가가 되니까 운송비가 증가하면 결국 이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네.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이걸 적용을 받는 뭐 화물 차주분들한테는 이득이 되지만 뭐 저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중간에서 또 중재를 해야 되니까 조건부로 한시적으로 연장하자 이런 중재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양쪽에서 다 불만인 것이죠. 화주 네. 측하고 이제 화물 차주 측하고 네. 그런 사안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다른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 차주 쪽에서는 우리 품목에도 적용을 해달라. 그래서 뭐 철강제, 위험물을 운송하는 5개 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을 해달라. 뭐 이런 당연히 이제 노동자 측에서 요청이 있고요. 화주 쪽에서는 그냥 국토부에서는 시멘트 컨테이너 기존 2개 품목으로 제한을 해야지 또 확대 적용을 하겠다 보면 이제 끝도 없죠. 뭐 몇 개 더 확대 적용하면 또 다른 품목에서 추가 확대 적용해달라고 할 게 뻔한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쟁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벌 대상 지금 기존에 만약에 이제 적정 운임을 적용을 해줬는데요. 그거에보다 낮은 운임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었는데요. 이제 뭐 국토부랑 화주 쪽에서는 이제 이 과태료 처분을 없애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 화주 입장에서는 낮은 운임을 암묵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운임은 정부가 제시한 적정 운임보다 원래는 낮으니까요. 네. 일부 화물 차주 중에는 이 낮은 운임을 받고서라도 운송을 할 인센티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으로 둘이 합의를 해서 낮은 운임을 줄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러다가 걸려도 과태료 처분이 없으면 충분히 더 낮은 운임으로 계약을 맺어서 암묵적으로 운송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화물 차주 측에서는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주 측에서는 화주 책임을 제외해야 된다 요구를 하는 것. 이런 식의 지금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없애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일부 이제 화물 차주 중에서는 네. 지금 뭐 적정 운임을 보장하자 보니까 이 정도 높은 운임을 주고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화주 측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낮은 이제 운임을 받고서라도 더 많은 일을 해서 소득을 높이겠다라는 화물 차주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이랑 똑같은 쟁점이죠. 최저임금을 높게 설정을 하면
만약에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지금 뭐 서버나 뭐 이런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도 셀프 주유소로 다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라도 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실제로는. 그것과 똑같은 지금 논리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정부가 불법 행위는 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화물차 운전자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파업을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죠. 극적인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뭐 항상 뭐 극적인 합의는 어려웠는데요. 뭐 지금 뭐 중간에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또 화물 이제 연대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또 물류 대란이 발생하고요.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 당연히 또 이제 공급층 요인으로 물가 상승이 또 엄청나게 불가피하게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이 크고요. 뭐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뭐 정부에서는 이제 불법 행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뭐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해서 물류 대란을 없애게 노력을 하겠다 이러는데 뭐 기한 내에 어떻게 중지안을 끌어내서 뭔가 합의를 타결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빚 규모가 1,870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사상 최대로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상 최대인데요. 지금 이번에 본 것은 이제 가계 신용이라고 해서요. 가계 대출하고 판매 신용을 합친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가계 대출은 뭐 이제 다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뭐 주택담보대출이랑 뭐 신용대출 이런 것이고요. 그 판매 신용이라는 것은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외상으로 구매한 것이죠. 네. 소위 말하는. 두 개를 합친 것인데요. 이제 3분기에 이제 1,871조에 육박해서 이제 사상 최대인데요. 그래도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가계 신용의 증가율 자체는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전년 동기 대비 가계 신용 증가율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계속 이제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4%, 2분기에는 3.2%, 3분기에는 1.4%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거, 계속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금리 상승의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대출, 가계 신용의 증가폭,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측면은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가계대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6조 5천억 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은 특히 개인 차주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게 아니고요. 집단대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집단대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재건축이나 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 할 때 그 조합원들이 이제 집단으로 가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거기다 보니까 개별 차주들의 신용 상태나 이런 거를 면밀하게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재건축 이런 거 재개발 관련해서 집단 대출이 크게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지금 뭐 최근에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여전히 이제 주택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담대가 크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 뭐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좀 부실한 우려도 있고, 네. 주택시장이 이제 만약에 얼어붙어서 미분양 사태 이런 게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 주담대 같은 경우는 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판매 신용이 늘어난 것은 보복 소비에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민간 소비 지출은 지금 분기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는 약 9%. 그다음에 2분기에는 약 11%, 3분기에는 13%나 늘어났거든요. 이제 보복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용카드로 소비 지출을 해서 늘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뭐 그런데 지금 중요한 사실은 계속 금리는 인상하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실질 소득은 최근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네. 상승하는데 임금은 지금 상승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명한 소비 지출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가계 부채도 지금 가급적이면 조기에 상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아직 여전하고 카드 빚도 늘고 있고 금리는 지금 인상 시기에 있으면 이게 가계부채 연쇄 부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건가요? 예, 비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위험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주택 가격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원래는 이제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1년에. 그래서 LTV 규제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선진적인 대출 규제 정책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DSR 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DSR 규제라는 것은 사실 미국에서 원래 시행하던 규제였거든요. 그래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규제하는 거라서 DSR 규제를 시행하는 바람에 지금 가계부채의 양은 늘어났지만 가계부채의 질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대출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계대출의 최근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연체율 자체는 0.21%인가요? 그래서 연체율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지금 당장 가계대출이 크게 연체가 늘어나고 이래서 그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최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C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중동의 복병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력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의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사우디가 연출한 대이변에 벤투도 희망이 있다며 한껏 고무된 상태에서 우루과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아르헨티나는 전반 10분 만에 리오넬 메시가 페널티킥 선제골을 성공시키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반격은 거셌습니다. 후반 3분과 8분 알샤흐리와 알다우사리가 연속골을 터뜨렸고 골키퍼 모하메드 알 모아이스의 경이로운 선방쇼와 강력한 압박 수비로 점수를 끝까지 지키며 피파 랭킹 3위의 우승 후보를 잡는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은 마치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고 팬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mazing, unbelievable. Wish Argentina will win 3-1, 2-0, but it's 2-1 for Saudi Arabia.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카리스 타임스 등 걸프 지역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아르헨티나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경기 다음 날인 현지 시각 23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공은 둥글다는 말처럼 대이변이 연출된 카타르 월드컵. 우리 대표팀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내일 있을 우루과이전을 앞두고 마무리 훈련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선수들에게 집중력 유지를 강조했고 태극전사들은 기합을 크게 지르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또 서로 장난도 치며 가벼운 분위기로 긴장을 풀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의 대이변 소식을 들은 대표팀 선수들은 같은 아시아팀으로서 축하한다면서도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사우디가 이긴 거에 있어 저희한테도 희망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경기장에 나가서 이기는 것만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경기를 임하는 자세나 경기를 뛰면서 정말 선수들이 간절함이랑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사우디가 이긴 게 좀 저희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의 각오처럼 벤투가 내일 우루과이를 꺾고 아시아의 자존심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이 펼쳐집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자문단 심의를 거쳐 붉은 악마 응원단이 제출한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허가 조건은 야간 시간대 안전 확보와 원활한 동선 관리,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등입니다. 네, 굿모닝 YTN 2부는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가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됐지만 동풍이 약해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인데요. 오늘 동해안 지역은 비가 밤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쪽 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동해안에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동쪽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6도, 전주 9.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날이 점차 개면서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16도, 대구는 1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와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